경상남도 남해안의 깊은 산골짜기, 해무가 매일 아침 나뭇잎 위를 어루만지는 고요한 절벽 아래에는 해운사라는 작은 사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절의 이름은 바다의 구름이란 뜻이었지만 바다도 구름도 이곳에선 쉽게 볼 수 없었다. 그저 안개, 산, 고요함, 그리고 긴 침묵만이 존재했다. 해운사는 관광지에 소개되는 명찰도 아니고 유명한 고승이 머무는 도량도 아니었다. 지도에도 작게 점 하나로만 표기되어 있는 오직 지역 주민들과 극소수의 불자들만 알고 찾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사찰에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한 노스님이 있었다. 선문스님. 올해 90셋. 백발은 완전히 희게 새어 있었고 등을 약간 구부린 채로 천천히 절 마당을 걷는 모습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마치 수십 년간 마음속 먼지를 하나하나 씻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요한 눈동자였다. 선문 스님은 수십 년 전 홀로 이 사찰을 세웠다. 그는 어느 큰 종단에서 활동하다가 조용히 사라졌고 이후 사람들은 그가 출가처에서 쫓겨났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자세한 사정은 아무도 몰랐다. 그가 남쪽 깊은 산속에 은둔하여 사찰을 짓고 버려진 아이들을 하나둘 품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해운사의 특별함은 바로 그 아이들에 있었다. 현재 이 절에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고아였다. 어떤 아이는 절문 앞에 놓인 바구니 안에 담겨 있었고 어떤 아이는 동네 보건소 앞에서 발견되어 스님에게 맡겨졌다. 어쩌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늘어났고 해운사는 단순한 수행처가 아니라 작은 보육원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선문 스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그렇게 불렀고 스님은 묵묵히 그 호칭을 받아들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경을 가르쳤고 세수를 시켜주었으며 이른 아침마다 죽을 끓여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절 곳곳을 채웠고 언뜻 보기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 해운사에 어느 날 한 여대생이 도착했다. 이름은 한아름. 서울에서 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학기 말 필드워크 과제로 농촌 아동복지시설을 자원하여 찾은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 처음 해운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서울에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마지막엔 걸어서 한참을 올라와야 했던 이 절에는 인터넷도 안 터졌고 휴대폰조차 먹통이었다. 하지만 그 대신 해운사에는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다. 새벽이면 법당에서 울리는 목탁 소리, 안개 낀 산속을 뚫고 퍼지는 아이들의 합송, 늦은 오후 뒷마당에서 우르르 모여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선문 스님의 눈빛. 한아름은 금세 아이들과 가까워졌다. 그녀는 하루에 2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고 특히 아름이와는 잘 어울렸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기들만의 규칙을 설명하고 방마다 붙은 이름표를 자랑하듯 소개했다. 이름표에는 불교식 법명이 적혀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본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상했다. 아름은 처음엔 단순히 버려진 아이들이기에 이름이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입을 모아 할아버지가 절 앞에서 주워주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심지어 그 말투까지 똑같았다. 그녀는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말하는 절 앞에서 버려졌다는 이야기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더구나 이상하게도 몇몇 아이들의 얼굴이 서로 너무 닮았다. 아니, 서로 닮은 것을 넘어서 선문 스님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아이들의 깊고 검은 눈동자, 다문 입술, 웃을 때 한쪽으로 올라가는 입꼬리.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유사성이었다. 아름은 조심스럽게 선문 스님에게 아이들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아이들은 모두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네.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도 있지. 그 말은 어딘가 모르게 회피적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흔들림이 없었기에 아름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날 밤 아름은 법당 옆 도서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노란빛이 감도는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선문 스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한 젊은 여성과 함께 서 있었다. 남자는 스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지금의 선문 스님과 전혀 달랐다. 뜨겁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4년 봄, 해운사 첫 불자 수련일기 유인선. 그 이름을 본 순간 아름의 심장이 작게 떨렸다. 그녀의 어릴 적 양육기관에서 들었던 이름. 아주 오래전 그녀를 맡기고 떠난 사람. 혹시?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아름은 하얀 달빛 아래 멀리 선문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여전히 고요하고 신성했지만 아름은 처음으로 그 모습 속에 작은 그림자를 느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아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의 여인은 자신이 어릴 적 복지시설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이름과 같았다. 유인선. 그녀가 5살이었을 때 한 사회복지사가 너를 맡기고 간 분 이름이 유인선이란다 라고 말했다. 그 후로 아름은 그 이름을 마음 한켠에 꽁꽁 묶어두었다. 세상과 단절된 이름. 이제 그 이름이 이 산속, 해운사의 오래된 사진 뒷면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법당으로 향했다. 목탁 소리에 맞춰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경을 외우고 있었고 선문 스님은 그들 앞에 앉아 부드럽게 호흡을 조절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풍경. 하지만 아름의 눈에는 더 이상 그 장면이 고요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지우. 8살로 가장 총명하고 또 가장 조용한 아이였다. 전날 밤 그녀가 지우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눈빛은 어딘가 낯익었다. 아니, 너무도 익숙했다. 마치 거울 속에서 몇 번이고 보았던 눈빛. 그날 오후, 아름은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조용히 각 아이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대화는 모두 유사했다. 나는 절 앞에 있었어요. 상자 안에 있었고 할아버지가 나를 주었어요. 혹시 누가 너를 데려다 줬는지 기억나니? 몰라요.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만 있었어요. 하나같이 아이들의 말은 놀랄 만큼 동일했다. 심지어 말투와 억양까지 비슷했다. 아름은 노트를 여러 메모를 남겼다. 아이들 간의 경험 공유가 있었거나 사전에 반복 학습된 문장이 아닐까? 그녀는 지우에게도 물어보았다. 지우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진실이 모두에게 좋지는 않대요. 그 말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성숙했다. 아름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며칠 뒤 사소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아이들과 마당에서 뛰놀던 지우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숨을 헐떡이며 입술이 파래졌고 아름은 급히 마을 보건소에 연락했다. 하지만 산속이라 도착까지 1시간이 걸렸다. 응급의료팀이 도착했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혈액형을 확인했다. AB형, RH 음성. 매우 드문 혈액형이었다. 아무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때 선문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눠주겠네. 나와 같은 혈액형일지도 몰라. 아름은 깜짝 놀랐다. 그의 나이에 게다가 고행 중인 몸으로 헌혈이라니.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의자에 앉아 팔을 걷었다. 혈액이 연결되고 지우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응급의사는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정말 놀랍게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정도로 호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말이 아름의 가슴을 찔렀다. 그저 드문 일이었을까? 아니면 자연의 우연이 아니라 혈연의 필연일까? 응급팀을 이끈 박민재 의사는 조심스럽게 아름에게 다가왔다.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해도 될까요? 법적 보호자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아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박 의사는 다시 해운사를 찾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한 선생님,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들은 산기슭 작은 찻집에 앉았다. 박 의사는 말을 아끼며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와 스님. DNA가 거의 완벽히 일치합니다. 부자 관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아름의 세상이 뒤흔들렸다. 그토록 신성해 보였던 공간, 자비로웠던 노스님의 웃음, 아이들의 순수한 눈동자. 그 모든 것이 다시 그려졌다. 다른 색, 다른 질감으로. 혹시 다른 아이들도? 검사해보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산속의 찻집, 유리창 너머로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것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해운사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여전히 놀고 있었고 스님은 마당에 풀을 뽑고 있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그들. 그녀만이 다른 차원의 진실을 본 사람이었다. 그날 밤 아름은 스님의 방 앞에 섰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앉아 문 너머로 들려오는 연불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여전히 맑고 고요했지만 아름의 귀에는 섞인 듯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의 무게가 있었다. 무거운 죄책감, 혹은 꿰뚫는 침묵.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스님이 괴물인지, 순례자인지, 혹은 둘 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해운사의 침묵은 더 이상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건 어떤 진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해운사에는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침마다 경을 외우고 마당에서 뛰놀았으며 선문 스님은 변함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지었다. 하지만 한아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익숙했던 모습들은 더 이상 평온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이제 감춰진 비밀 위에 얹힌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주 도서실로 향했다. 선문 스님의 과거를 알 수 있는 무언가, 혹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찰 내부 문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록은 종이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많은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단순한 시간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없앤 흔적일 수도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름은 우연히 해운사를 방문한 한 노신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근처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해운사를 찾아온 신도였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문 스님은 언제부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노신도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벌써 20년도 넘었지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어요. 다들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했지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아이들이 스님과 너무 닮았다는 이야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아름은 속으로 숨을 죽였다.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예전에 이 절에 살았던 다른 스님들이나 여자 수행자들은 없었나요? 노신도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런 이야기는 잘 몰라요. 다만 한번 젊은 여승이 이 절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말은 아름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유인선.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 혹시 그녀가 바로 그 사라진 여승이었을까? 아름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름은 지우가 잠든 후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썹, 눈매, 턱선까지 너무도 낯익었다. 선문 스님과의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다음날 박민재 의사를 다시 불러 만났다. 조용한 마을 카페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다른 아이들, DNA 검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식적인 절차는 없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박 의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겠죠. 혹시 그중 누가 보호자인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나요? 그 질문은 아름을 멈칫하게 했다. 공식적으로 아이들은 모두 무연고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누가 그 상태를 의도했는지, 이제 그녀는 점점 더 확신이 생기고 있었다. 며칠 뒤, 박 의사는 몇몇 아이들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했다. 아름이 평소 가까웠던 아이들 몇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모든 결과는 동일한 방향을 가리켰다. 아이들과 선문 스님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다. DNA 분석 결과 3명의 아이가 선문 스님의 직계혈족, 즉 자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 외의 아이들 역시 높은 유사성을 보여주었으며 이 결과는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아름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오히려 감정은 억눌리고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진실을 어디까지 알릴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선문 스님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직면시킬 것인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다. 복지시설에 처음 맡겨졌을 때의 희미한 감정, 주변 어른들의 시선. 누구도 그녀에게 직접적인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그녀는 항상 어딘가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가족도 아니고 완전한 타인도 아닌 상태. 혹시 자신 역시?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아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즉시 해운사의 도서실로 향했다.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남자, 선문 스님, 그리고 그 옆의 여인, 유인선. 사진 속 그 여인은 아름과 매우 닮아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음날 새벽 선문 스님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법당 뒤 작은 방에 마주 앉았다. 아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님, 지호는 선생님의 자녀입니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흐리지 않았고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저도 혹시. 그때 선문 스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진실은 때때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어떤 진실은 말해지는 순간 저주가 되지. 그 말은 분명한 부정도, 확정도 아니었다. 그러나 아름은 더 이상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해운사의 하늘은 별이 없었다. 안개는 더 짙게 내려앉았고 산속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아름은 깨달았다. 이곳은 더 이상 평화의 공간이 아니었다. 해운사의 침묵은 이제 진실을 감춘 깊은 어둠에 또 다른 이름이 되어 있었다. 아름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어떻게 세상과 공유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선문 스님과의 대화 이후 그녀는 며칠 동안 입을 다물었다. 해운사는 여전히 평온했다. 아이들은 웃었고 스님은 죽을 끓였다. 하지만 아름의 시선에서 그 평온함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의 표면처럼 조용하지만 밑바닥엔 얼음보다 차가운 진실이 잠겨있는 듯했다. 그녀는 서울의 대학 은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자신이 관찰한 사실, DNA 결과, 그리고 해운사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요약했다.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다. 은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고 관련 분야에 정통한 한 기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종교계 내부 비리를 파헤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며칠 후 김지수 기자가 해운사를 찾았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예리했다. 고요한 산사에 도착한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는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 아니라 해운사와 유사한 사건들을 추적해온 경험이 있었다. 지수는 사복 차림으로 왔고 스스로를 불자라고 소개하며 해운사에 머물고 싶다고 요청했다. 선문 스님은 약간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렇게 그는 며칠 동안 손님방에 머물며 절 일과를 따라다녔다. 처음 몇 날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다. 아름은 지수가 아이들과의 신뢰를 천천히 쌓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단순한 기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수많은 진실을 보고 견뎌낸 사람이었다. 지수는 아름과 별도로 만나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대신 아름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아름은 자신의 의심과 DNA 결과, 선문 스님의 반응, 그리고 자신이 유인선이라는 여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교단 내에서 은폐되던 문제였죠. 자비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권력의 폭력. 그의 말은 단호했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해운사에서 허락을 구하고 아이들과의 인터뷰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했다. 질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그는 아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기억, 해운사에 오게 된 경위, 스님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절 앞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주었어요. 지수는 그 말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대화 도중 몇몇 아이들이 말끝을 흐리거나 말하기를 꺼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공포나 불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훈련된 듯한 일관성을 느꼈다. 마치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내면화된 것처럼. 한 아이는 지수에게만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나쁜 분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 밤에 어른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에 지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속으로 강하게 반응했다. 그는 즉시 아름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사진과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넘겼다. 지수는 자료를 모아 도시로 내려갔고 즉시 DNA 분석기관에 의뢰를 진행했다.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다. 총 5명의 아이가 선문 스님과 유전적으로 직계 혈족이라는 결과였다. 이 중 3명은 부자 관계, 2명은 부녀 관계였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했다. 지수는 다시 해운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촬영 장비와 함께였다. 그는 아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들의 입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날 저녁 해운사의 법당 앞에서 지수는 선문 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스님은 차를 내오고 지수와 마주 앉았다. 기자는 모든 사실을 제시했고 증거자료도 보여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스님은 천천히 차를 마시고 지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지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때로 너무 무겁습니다. 그것을 품고 살아온 시간들이 자비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지요. 그는 인터뷰를 거부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그것은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단순한 체념인지 알 수 없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지수는 그날 밤 해운사를 떠났다. 그는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고 서울로 돌아가 기사를 정리할 준비를 시작했다. 아름은 아이들과 남았다. 아이들은 그녀가 변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해운사의 침묵은 곧 깨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 감춰졌던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김지수 기자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자료를 정리해 보도 준비에 들어갔다. 그의 기사에는 조심스러운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경상남도 산속의 한 사찰에서 다수의 아이들이 사찰의 스님과 유전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는 아이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성을 유지했고 사찰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 적힌 단 한 줄의 정보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해운사로 알려진 이 사찰은 최근 30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사는 그 이름만으로도 지역사회에 알려진 사찰이었다. 조용한 봉사와 자비의 상징이었던 그 이름이 기사의 끝에서 언급되자 온라인 공간은 곧장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설마 그 스님이? 그 아이들이 다 그의 자식이라고? 라는 댓글이 넘쳐났다. 하지만 곧이어 분노의 물결이 덮쳐왔다. 이건 성직자의 탈을 쓴 범죄다. 종교를 이용한 아동학대, 즉시 조사해야 한다 등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언론사들이 해운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방송 차량이 마을 입구에 줄지어 섰고 기자들은 산길을 따라 사찰을 향해 올라갔다. 해운사 앞마당에는 3트라이파즈와 카메라가 질비하게 놓였고 스님을 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까지 생겼다. 한아름은 아이들과 함께 사찰 안에 머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아이들은 처음엔 그저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기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묻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야? 왜 다들 화났어? 그 질문에 아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며칠 후 종교청과 아동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해운사를 방문했다. 그들은 사찰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요구했고 아이들의 생활 환경, 보호자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해운사는 정식 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행정적으로 무연고 미성년자 상태였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와중 한 인물이 해운사를 조용히 찾았다. 머리를 짧게 자른 40대 초반의 여성,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작은 노란색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사찰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서성이다가 조용히 아름을 찾아왔다. 혹시 한아름 씨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명했다. 아름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빛 어딘가 익숙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유인선이에요. 네, 엄마일 수도 있어. 공기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이름, 그 목소리, 그 가능성. 너무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다. 이걸 전해주고 싶었어요. 유인선은 노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병원 기록 복사본,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내가 해운사에서 지냈을 때, 스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종단에서 쫓겨났고 사회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를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유인선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며 말했다. 난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름은 말없이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혼란, 분노, 슬픔, 안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가 느낀 것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뿌리를 되찾아 주었다. 그날 밤 유인선은 아이들 모두가 잠든 뒤 조용히 법당을 찾았다. 선문 스님은 그녀를 알아보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날 이후 선문 스님의 표정에는 어딘가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고 더욱 침묵 속에 잠겼다. 다음 날 전국 주요 방송국들은 해운사 앞에서 라이브 생중계를 시작했다. 해운사는 이제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덕과 종교, 진실과 위선의 경계에 선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과연 자비란 무엇인가? 진심이란 법과 도덕 앞에서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선문 스님이, 해운사가, 그리고 한아름과 그 아이들이 서 있었다. 해운사 앞마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기자들, 방송국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일부 분노한 일반인까지.
그들은 마이크를 들이밀고 피켓을 들고 때로는 욕설과 눈물을 섞어 외쳤다. 진실을 말하라.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사이비는 물러가라. 그러나 해운사 내부는 아직 조용했다. 아이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 공양을 마치고 작은 텃밭에 모여 놀고 있었다. 한아름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외부의 소음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유인선 역시 조용히 아이들과 함께하며 딸의 곁을 지켰다. 그날 오후 해운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전국이 숨죽인 채 방송을 켜고 화면을 주시했다. 오후 3시 법당 앞에 놓인 작은 무대에 선문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회색 버비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희게 빛났다. 주변의 고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많은 이들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한 장의 손글씨 원고를 꺼내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오래된 울림이 있었다. 나는 선문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속세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불문에 귀의하였고 수도 중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숨기려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췄고 플래시가 터지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과거 젊은 시절 어느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불가의 규율 안에서 허용되지 않았고 나는 종단에서 파문당했습니다. 해운사는 그때 홀로 세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산속에 은둔했는지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이었다. 버림받은 자, 미혼모, 절망 속에 아이를 지운 사람들. 그들이 해운사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들은 나에게 자식을 맡기고 떠났고 나는 그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자비를 배웠고 동시에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중 몇은 나의 피를 나눈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였고 스님이었으며 동시에 죄인이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욕망으로 그 아이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유일한 고백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벌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이크도 없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들은 듯 조용히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이빨을 악물었다. 분노와 연민이 섞인 기이한 침묵. 곧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성직자의 신분을 이용해 여성들을 조종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대 아닙니까? 그러나 선문 스님은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은 이상하게도 작아 보였다. 마치 수십 년 동안의 무게가 이제야 등을 눌러 앉힌 것처럼. 그날 밤 방송국들은 그의 발언을 반복해서 내보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그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구원자다. 누가 봐도 아동학대이자 권력 남용이다. 그 아이들이 없었으면 더 많은 생명이 버려졌을 것이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위선이다.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선문 스님의 진실 고백은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윤리적 기준을 흔들고 있었다. 법은 그를 죄인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한아름은 그날 밤 혼자 법당에 들어섰다. 촛불 앞에 앉아있던 선문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름은 묻지 않았다. 이제는 답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갔고 그 후폭풍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도 아이들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것이 자신이 듣고 싶던 말이었다는 듯.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운사 안에는 이제 처음으로 진짜 침묵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이는 고요함이었다. 해운사의 인터뷰가 전국적으로 퍼진 이후 사찰은 더 이상 외딴 산중의 고요한 절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곳을 향해 있었고 종교계는 물론 정치계, 교육계까지 논쟁에 휘말렸다. SNS에는 끊임없이 해시태그가 붙은 글들이 올라왔고 거리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그 한가운데 한아름은 점점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세상이 선문 스님의 죄를 재단할 때 그녀는 자기 안에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인선이 건넨 봉투 안의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병원 기록에는 분명히 한아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태어난 날짜, 혈액형, 출산 당시의 상황, 그리고 어머니 이름 유인선. 아버지란 항목은 비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빈칸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아름은 조용히 DNA 검사를 신청했다. 이미 지우를 통해 확보된 선문 스님의 샘플이 있었고 자신의 것과 비교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선문 스님, 그녀의 아버지. 그동안 억눌러왔던 의심이 공식적인 문장으로 명확히 선언되었다. 그녀는 며칠을 방 안에서 혼자 보냈다. 먹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그녀를 걱정했지만 유인선이 조용히 그 곁을 지켜주었다. 모녀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관계였다. 서로를 닮았지만 수십 년의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말없이 옆에 있는 시간은 어떤 대화보다 강한 유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다시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일부 아이들은 뉴스 속에 스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다른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모른 채 자라는 게 더 좋은 걸까?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그들의 세계는 단순했다. 해운사는 집이었고 스님은 가족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름은 아이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당의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30명의 아이들, 서로 다른 얼굴이지만 비슷한 눈동자. 그녀는 그들 앞에 섰다. 얘들아,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름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너희들 중 몇 명은 스님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친아버지인 아이들도 있어. 그리고 나 역시 그중 하나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말은 너무 크고 무거웠다. 아이들은 곧장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손을 들었다. 그럼 스님이 나쁜 사람이야? 아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 각자가 판단해야 해. 스님은 우리에게 밥을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줬어. 하지만 동시에 그가 해온 일은 법과 규율을 어긴 일이기도 해. 나는 너희가 그 복잡한 감정을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 그날 저녁, 아이들 중 몇 명은 울었다. 몇 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명은 그녀에게 와서 조용히 안겼다. 그 감정은 복잡하고 설명하기 힘들었지만 분명한 건 그들 모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외부 사회에서는 선문 스님에 대한 법적 처벌 요구가 거세졌다. 일부는 그를 체포하라고 요구했고 일부는 감형을 주장했다. 아이들을 키운 행위는 공적이다. 피해자가 없다면 범죄인가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권위의 이름으로 여성과 아동을 지배했다는 비판이 날카로웠다. 검찰은 결국 스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보호자 허위 등록, 종교적 위계 이용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날 아름은 마지막으로 법당에 들어갔다.
스님은 평소처럼 경전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스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하면 너도 나처럼 외로워질까 봐 그랬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비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도 안다. 그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교만도 위엄도 없었다. 오직 늙은 아버지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내가 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너에게 짐을 지운 셈이구나. 아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저만의 방식으로요. 그날 밤 해운사엔 처음으로 바람이 불었다. 안개는 걷히고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에서 한아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재판정은 고요했다. 전국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남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방청객, 시민 단체 대표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법정 출입은 제한되었지만 실시간 중계는 허용되었고 수백만 명이 TV와 휴대폰을 통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선문 스님이 앉아 있었다. 회색 승복 위에 수의를 걸친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그의 등은 눈에 띄게 굽어 있었고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여전히 담담했다. 검사는 차분한 어조로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보호자 등록 허위 작성,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관계 형성, 신분을 숨긴 양육행위,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위반에 대한 질타가 포함되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자비의 마음으로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길렀고 그중 대부분이 사회적 보호망 바깥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온 사람이며 그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단순한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다. 방청석 뒤쪽에서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진심이면 뭐해. 법은 법이지.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한아름이 올랐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판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그 질문에 아름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피고석을 향했다. 선문 스님은 눈을 들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네,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합니다. 판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해운사에서 저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이 사찰에서 자란 아이들은 혈연을 몰랐지만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들이 스님과 유전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저는 분노했고 슬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이후에 남은 것은 책임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아름은 말을 이었다. 스님은 죄를 지었습니다. 법이 정한 규율을 어겼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수십 년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다. 그것이 그를 무죄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를 단죄할 때 그 행위의 복잡함과 무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해자로서 피고에게 어떤 처벌을 요구하십니까? 아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법은 법대로 따르십시오. 다만 이 재판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을 계속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스님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 곳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고 화면 너머 수많은 시청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되새기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틀 뒤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 선무는 법적으로 보호자 등록 없이 미성년자를 장기간 양육하였고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보호망을 우회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생명과 교육, 정서 발달에 기여한 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들을 수용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되 고령과 건강 상태, 보호자 부재의 공백을 고려하여 형 집행은 의료시설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부에서는 판결이 가볍다고 비판했고 일부는 그것조차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다. 사회는 여전히 둘로 갈라져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한아름은 법정을 나서며 마주선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녀는 그 길로 해운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도심 외곽에 마련된 임시 보호시설로 향했다. 아이들은 이미 그곳으로 옮겨져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설의 정식 보호자 등록을 신청했고 유인선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 중 몇 명은 그녀에게 물었다. 스님은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야. 아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그분이 남긴 마음은 여기 있어. 너희가 그걸 기억해주면 그분도 외롭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무너진 것은 사찰이었고 신뢰였지만 그 속에서 새롭게 쌓아 올려야 할 것은 사랑과 공동체였다. 시간은 무자비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 선문 스님의 재판 이후 몇 개월이 흘렀고 사회의 뜨거웠던 논란도 점차 잦아들었다.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찬반의 논쟁이 이어졌지만 언론은 새로운 이슈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해운사를 둘러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때때로 회자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도시 외곽의 임시보호시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때 산속의 고요함 속에 살던 아이들이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구조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아름과 유인선은 차분하게 그들을 도왔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식사하고 글을 배우고 함께 산책하며 정서 교육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던 몇몇 아이들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특히 지우는 가장 먼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아름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스님이 만든 가족이었어. 근데 이제는 누나가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아름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짧은 문장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용서. 아름은 보호시설의 정식 운영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교육도 수료했다. 그녀의 이력은 특이했지만 오히려 사회적 관심을 끌었고 여러 후원단체에서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호소의 이름을 바꾸었다. 더 이상 임시라는 단어는 붙이지 않았다. 새로운 이름은 무량원,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불교 용어였다.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고 그들도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저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지우는 도서관을 책임졌고 소율은 텃밭을 관리하며 친구들에게 채소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5살의 은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복도 끝 화이트보드에 날씨를 그려 넣었다. 누군가는 작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아름은 알았다. 그 작은 역할들이 이 아이들에게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한편 유인선은 보호소의 상담 담당으로 활동하며 어머니의 역할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그녀는 아름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나무와 새로 돋은 가지처럼 서로를 지탱하며 존재했다. 어느 날 아름은 지우와 함께 해운사터를 다시 찾았다. 이제 그곳은 폐쇄된 상태였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법당은 문이 닫혀 있었고 종각은 녹슬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기서 처음 글자를 배웠어. 지우가 말했다. 나도. 아름이 대답했다. 그들은 법당 앞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곳엔 여전히 스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두렵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지나간 시간의 냄새였다. 그날 저녁, 아름은 일기를 썼다. 스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았다. 나는 그를 용서했는가? 완전히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몇 달 뒤, 정부는 무량원을 정식 아동복지기관으로 등록했다. 아름은 공식적으로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고, 후원단체들의 지원 아래 새로운 기숙사와 학습관도 지어졌다. 무량원은 점차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 잡아갔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다시 한번 아름을 주목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에 조심스럽게 응했지만 거창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도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도, 책임도, 공동체도. 아이들은 그저 평범하게 자라면 됩니다. 그들이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무량원의 존재를 알고 후원과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법은 죄를 다루었고 사람들은 그 너머에서 삶을 이해하려 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병원 내장기 요양실. 봉투를 연 아름은 익숙한 필체를 보았다. 아름아, 아직도 내가 아버지라 말하기 어렵구나. 하지만 너는 내가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다. 너와 아이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내가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한 세상이다. 그곳이 내가 가진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 선문. 아름은 편지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넘어 들어왔다.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무량원의 길도 멀고 험했다. 그러나 아름은 알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거짓 없이 웃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해 겨울, 무량원에는 첫눈이 내렸다. 도시의 하늘은 흐렸고 차가운 공기가 길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보호소 앞마당은 웃음소리로 따뜻했다. 아이들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눈을 던지며 뛰어다녔고 그 모습은 누군가에겐 너무도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아름에겐 기적 같은 장면이었다. 한때 진실이라는 칼날 앞에서 무너졌던 공동체는 이제 다시 일어섰다. 그들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족이었지만 함께 지낸 시간은 피보다 진한 유대를 만들어냈다. 무량원 2층의 작은 사무실 안, 아름은 정부기관에서 보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최근 입소 요청이 늘어나면서 보호소 정원 확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고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다음 달에 채용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우와 소율, 은찬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긴장감도 불안도 없었다. 오직 현재를 사는 아이들의 맑은 표정만이 존재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렸다. 유인선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변함없이 단정한 머리와 담담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일은 좀 줄였으면 좋겠네. 요즘 얼굴이 또 피곤해 보여. 아름은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았다. 괜찮아요. 그래도 요즘엔 잠은 잘 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서로에게 익숙한 기척, 말하지 않아도 공유되는 감정. 모녀로서의 관계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유인선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요즘도 가끔 생각나. 병원에서 보내온 마지막 편지는 그가 남긴 유일한 목소리였던 것 같아. 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 아이들이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유인선은 다시 물었다. 혹시 다시 해운사에 갈 생각은 있어? 아름은 그 질문을 한동안 곱씹었다. 해운사. 그녀가 태어난 곳이자 진실을 알게 된 장소. 그리고 무너진 가면 뒤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한 곳. 언젠가는 가야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아요.
유인선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오후 무량원에는 한 무리의 대학생 봉사단이 방문했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놀이를 했으며 짧은 연극 공연도 준비해왔다. 연극의 주제는 가족이었다. 혈연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였다. 연극이 끝난 뒤 한 대학생이 조심스럽게 아름에게 물었다. 이 아이들 앞으로 어디까지 책임지실 생각이세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요? 아름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바닥에 앉아 종이를 자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형들과 금세 친구가 되어 있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서 때로는 겁이 나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의존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 지금을 함께 잘 사는 것, 그게 제 몫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청년들의 눈에는 깊게 남았다. 며칠 뒤 무량원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짧은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전시했다. 한 명씩 무대에 올라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지우는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나중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를 지켜준 아름 누나처럼요. 박수가 터졌고 아름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과거는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아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밤늦게 정리를 하던 아름에게 한 소녀가 다가왔다. 초등학교 2학년인 다빈이었다. 그녀는 손에 접힌 편지를 쥐고 있었다. 누나, 이거 줄게요. 비밀이에요. 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다. 방에 들어와 열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무량원에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나중에 커서 나도 이런 집을 만들고 싶어요. 나처럼 혼자였던 애들한테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다빈.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아름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과거도, 상처도, 불완전했던 사랑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숨쉬게 했다.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고 창문을 잠그기 전 아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떠 있었다. 언젠가 선문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실은 때때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린다. 그 말이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 위에 사랑이 쌓일 수 있다면 인간은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내일을 지킬 수 있다.